주시고요. 마늘과 양파는 파종과 정식을 한 후에 물을 충분히 줘서 초기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얘기해 주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것에 대비해서 익은 과실은 이제 서둘러 수확을 해서 저장하거나 출하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특히 단감은 익어가는 시기에 이제 서리가 내리거나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소법이나 송풍법 등을 이용해서 찬 공기가 이제 과수원 내에 머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온 피해를 입은 과실 중 피해가 경미한 과실은 조기에 출하를 하도록 하고 피해를 보지 않은 정상 과실도 단단한 정도로 자주 점검을 해서 과일이 물러지는 조짐이 보이게 되면 곧바로 출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축산농가는 특히 전염병 차단 방역이 중요한 시기겠죠? 예. 철새가 본격적으로 이제 날아오면서 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균이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축사 안팎을 소독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가축을 관찰해서 전염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축사와 분뇨 처리장 등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설치해 주시거나 비닐 포장 등을 쳐서 차단을 해 주시고 사료 저장통 등 축사 주변에 떨어진 사료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2021년산 햅쌀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벼들은 요즘 한창 들판에 황금 물결 이루는 벼들이라기보다 좀 더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 벼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벼 품종은 오대쌀인데요.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해담쌀이 농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조생종 최고 품질벼 해담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종희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벼를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 벼, 어떤 품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조생종이란 출수기에 따라서 품종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배에서 이삭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및 중만생종으로 구분합니다. 조생종벼는 기온이 낮고 해의 길이가 짧은 산간 지역 또는 중산간 지역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벼의 꽃이 빨리 피어서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생종 품종의 이름을 유명한 명산의 이름을 따서 품종명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대산의 이름을 따서 오대벼가 만들어졌고 그 밖에 태백벼, 소백벼, 치악벼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만생종은 넓은 평야지 벌판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을 따서 품종명을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중만생종의 대표적인 품종은 낙동벼, 동진벼, 선진벼 등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이름이었네요. 그럼 오늘 네. 알아볼 해담쌀 품종명은 어떻게 지은 겁니까? 네, 해담쌀은 최근에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품종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해담쌀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지어진 명칭이며 해를 담은 쌀이라고 의미로 국민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는 뜨거운 여름철 햇살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추석 명절에 맛있는 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를 담은 쌀, 줄여서 해담쌀이 됐군요. 그럼 이 품종의 주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담쌀은 농업적으로 벼 키가 작아서 쓰러짐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벼의 주요 병해인 바이러스병, 도열병, 흰잎마름병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재배하기에 편한 품종입니다. 해담쌀은 조생종 품종이면서 밥맛이 우수한 최고 품질벼입니다. 특히 밥을 했을 때 윤기와 찰기가 다른 조생종보다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쌀 수량은 시바르당 548kg으로 조생종 품종 중에서 수량이 높은 품종에 속합니다. 네. 해담쌀, 지금 그럼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해담쌀의 재배 면적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19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며 재배 면적은 약 11,900헥타르 정도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수기가 빠른 조생종 품종들 중에서는 5대배가 11,600헥타르 정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해담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생종 품종 해담쌀.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서 많이 재배합니까? 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변화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해담쌀은 조생종 품종으로 소비자에게는 맛있는 햅쌀을 좀 더 일찍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소득작물과 연계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해담쌀은 추석 전 햅쌀 출하를 목적으로 5월 상순에 모내기를 하여 8월 말에 수확하는 조기 재배 방법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에서 재배되지만 밥의 윤기와 찰기가 우수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주요 재배되고 있는 지역은 경북 안동 지역, 예천 지역, 전북 진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같은 농가 소득작물 재배 후 벼를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 지역에서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양파를 수확한 다음 6월 중하순에 모내기를 하여 10월 초에 벼를 수확하고 다시 양파를 심는 재배법입니다. 해담쌀은 벼, 양파, 이모작 재배를 통하여 농경지 이용 효율을 최대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주로 양파의 주산단지인 경남, 합천 등 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담쌀 보급 계획도 궁금하고 종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네. 해담쌀은 최근 농가 선호도가 증가하여 현재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정부 지원에서 보급종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신청하면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종희 연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농수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들려주실 거라고요? 네, 온라인 시장에서의 구매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일이 됐고, 또 사실은 이미 판매를 위한 또 판매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잘 구축되어 있는 오픈마켓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좀 블루오션인 상품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기반의 전통 상회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 또 특정 농장에서만 재배되는 질 좋은 농산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도소매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만의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 마켓에 어떻게 잘 입점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정말 피땀 흘려 기른 것들이 잘 팔려나가는 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일 텐데 네. 성공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사례가 바로 50년 된 방앗간인데요. 네, 직접 곡식과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방앗간은 사실 근래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가게가 됐잖아요. 제 경우에도 기름을 짜주는 기름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나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사는 기름과는 그래도 확실히 맛의 깊이가 좀 달라서 직접 짠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꼭 받아오는 품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이런 전통 방식의 기름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게 오픈마켓을 입점시키고 또 판매해서 연매출을 14억 이상 올린 모녀 사장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마케터 출신의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오픈마켓에 입점을 했는데 역시 저랑 같은 이유로 마트에서 파는 기업의 참기름보다 깊은 맛, 또 어릴 때 방앗간이나 기름집에서 먹던 추억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또 입소문을 이렇게 내주면서 더욱더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또 이제 뭐 고춧가루나 선식으로 품목을 늘리면서 온라인 방앗간으로 성공적인 확장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말 그동안엔 없었던 건데 발로 찾아가야만 살 수 있었던 게 들어온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또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당연히 여러 세대가 다 이 그 기름을 사는,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되겠지만 특히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시장 업계에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시니어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작했다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추억의 맛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니어 세대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실버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랑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실버 서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시니어 세대의 그 온라인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50대 이상 소비자의 약 32%가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경험을 하면서 그 편리함 때문에 이용 빈도나 만족도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60대 이상 고객의 결제 건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6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 50대 역시 약 60%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특징. 바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제 건수뿐만 아니라 건당 결제 금액 역시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약 25% 이상 높은 평균 35,000원 이상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디지털에 익숙해진 시니어들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장을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품이나 뭐 신선한 농수산물 역시 또 다른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직접 다 골라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날카롭게 또 어떤 게 좋은 상품인지를 찾아내실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전에는 시니어 세대를 이야기해봤는데 또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사실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어 보이는 사진 한 장으로 식당을 고르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갈 때도 뭐 멋있는 풍경 사진 한 장으로 또 여행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빛깔이나 외관뿐만 아니라 또 포장재까지 또 젊은 소비자들은 보기 좋고 예쁜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전제는 신선도와 같이 또 판매할 상품의 품질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또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패키징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좀 옛 제품에 대한 연관어를 보면 좀 투박함을 매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 느낌이나 또 비위생적인 느낌이 든다 등의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금 제품의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좀 인식 변화를까지 이제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서 소개했던 그 참기름의 후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기름집에서 사는 기름이
갈색빛이 너무 진하거나 뭐 찌꺼기가 가라앉은 경우가 있어서 예. 네, 위생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이 제품은 예쁜 빛깔이 마음에 든다. 깨끗한 병이 마음에 든다. 또 깔끔하고 꼼꼼한 포장이 좋다는 후기들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기존의 이미지를 패키징을 통해서 또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는 또 기대도 들었습니다. 포장 상태로 이제 믿음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군요. 그 네네.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네. 야, 이렇게 그 포장, 그 디테일에 아주 집중하는 그 세대들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2021년에 이커머스의 구매 결정을 높이는 요인 조사에서 바로 패키징이 상위권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신선식품 분야에서 또 패키징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는데요. 뭐 기능적인 거 혹은 친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과일 농가에서는 별다른 포장재의 변화 없이도 약간 센스 있는 말장난과 같은 문구를 포장재에 포함을 시키면서 또 구매와 인증을 굉장히 증가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랑할 수밖에, 내가 보고 싶어도 참아, 이런 식의 그 과일 앞에 그 포장재에 네, 문구를 집어넣어서 네, MZ 세대에게 많은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박이다. 네네. 혹시 포도, 네. 포도 참아라. 예. 이렇게 좀 단순히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패키징 안에 제품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내용물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건 정말 통통 튀네요. 네,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세 번째 것도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O2O 전략인데요. 네. 그 O2O 전략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팝업 스토어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직접 받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은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배송받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O2O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험이나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나옵니다. 네, 온라인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매장이나 뭐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좀 자연히 줄어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공간이 판매점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예. 오히려 좀 온라인 구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덤도 받고 뭐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걸 이제 온라인에서 못하니까 네. 바깥 공간에서 일단 그런 걸 좀 보여주고 네. 온라인 구매로 연결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농가에선 이런 어느 장소를 좀 택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 또 전통상회, 또 농가와 같이 도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간 이 자체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뭐 우리 제품을 온라인 마켓에 잘 입점시키고 고객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겠지만 사실은 제품의 신선도나 신뢰도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에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농장이나 전통시장에 방문을 유도를 하면서 초대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O2O 전략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특별히 꾸미지를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사실 또 젊은 세대나 도시 사람들에게는 좀 새로운 공간이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미가 넘치고 또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러한 공간을 사실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 또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을 좀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뭐 농가에 방문을 한다는 게 단순히 한 농가를 뭐 발전시키고 그들의 매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역 전체의 활성화라든지 시너지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에서 O2O 전략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경쟁이라고 생각 마시고 네. 우리 마을, 우리 시장을 다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야, 이게 근데 사실 안 해본 거라 네. 좀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직접 재배를 하고 또 생산하는 이런 모든 농산물들은 또 각 농부들의 노하우의 또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뭐 그런 얘기했던 뭐 직접
방앗간에서 뽑아 먹던 뭐 가래떡, 기름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그 맛이 그리울 정도로 맛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이 정말 무한하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양한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네네. 네, 그 다양한 방식이나 종류의 그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제품의 홍보 영상이나 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작은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사업들을 찾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실 이런 농산물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사실 마케팅이나 홍보대 행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탐내는 노리고 아이템들이거든요. 블루오션이라고 하셨던 게 네, 맞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온라인 시장이나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진출을 하실 때 어떤 대행사를 찾는 게 좋을지 네. 혹은 뭐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무척 찹니다. 주말에 한파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겠지만 늦은 오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일부 영남 내륙과 산지엔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주 후반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전까지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을 거라고 합니다. 해안가에서 사고 없도록 좀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보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1,618명이었고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1,420명이었습니다. 이틀 앞에 확진자가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전주보다 5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또 2주 전에 비해서는 1,300여 명 정도 줄었고 또 3주 전에 비해서는 3,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4차 대유행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000명대에서 1,1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연장이 됐는데요. 이번이 이런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기적 일정 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 완료자 비율도 이 전 국민 대비 64.6%까지 올라서요. 이번 주 후반 또 주말 정도면 70% 접종 완료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가 됐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하면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도 연장돼서요. 수도권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이 자정까지 문을 열게 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하면 250명까지 참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서울에 내려졌던 어린이집 휴원 명령도 종료가 돼서 오늘부터 다시 등원이 정상화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지자체가 그 유흥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따라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대장동 관련 뉴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네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어제 공식 일정 없이 국정감사를 준비했고요. 자신의 SNS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보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야당과 언론에 의해 왜곡된 대장동 사업의 진실을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라는 조직을 발족시키고 이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명 지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행안위 그리고 국토위 의원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임이 확인될 것이다라면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그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는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네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의 키맨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입국했고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외교부에 의해 여권이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출발 직전 LA 공항 현지에서 몇몇 취재진과 마주쳤는데요.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이 검찰과 귀국을 조율했는지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이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이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고 있고요.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대장동 사업도 초기부터 관여한 만큼 이 특혜 로비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핵심 인물로 지금 언론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녹취록만 믿고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부터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던 데다가 이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또 수사팀 소속 검사가 갈등으로 배제됐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특히 유동규 씨는 구속기한이 거의 만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이 남욱 변호사 귀국부터 요 며칠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4명의 후보가 경쟁 중인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도 받았던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결국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최재현 전 원장은 이 홍준표 후보는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최재형 전 원장의 합류로 이 장년층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TK 지역구인 만큼 당내 경선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며 반겼습니다. 네. 30대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집단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인천경찰청 외사과 수석의 33살 김모 경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고인의 자택에서는 이날 그 새벽에 김 경사가 작성한 유서 4장이 발견됐는데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 부서 팀장과 상관 2명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 썼다라거나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 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금괴 밀수범 수사 책임을 맡았을 때는 상관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업무는 김 경사에게 가중됐고 결국 우울증 판정까지 받게 됐다고 가족들이 주장했는데요. 이 증세가 나빠져서 병가까지 쓰고 또 약도 복용한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괴롭힘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경사의 아내가 지난달 말 이 팀장과 직접 면담까지 했다는데요.
이런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지도 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외사과 고위 관계자는 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병가를 썼다고 보고받았다라면서 이런 고충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고요. 인천경찰청은 김 경사가 유서에서 지목한 상관들을 불러서 이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는지 고충 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감찰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금요일 밤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 만인데요. 이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핵심 현안인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가 있다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지적했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이제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13분으로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직접적인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반면 기시다 총리는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일본으로선 다 끝난 문제라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제안에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정작 총리가 되기 전에는 참배를 한 적도 공물을 헌납한 적도 없었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그 이전 총리들의 행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들 활약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손흥민 선수가 시즌 4호 골을 뽑아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전반 추가 시간은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도 시즌 4호 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발목 부상으로 교체돼 좀 우려가 나왔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프라이브리그 소속의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고 마인츠 소속의 이재수 선수는 이적 후 첫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286님 갑자기 추워져서 농촌 일손이 너무나 바쁘네요 하셨고요. 6684님 갑작스레 다가온 추위 때문에 화초를 실내로 옮겨야 하나 고민되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은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고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관용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한마음과 한뜻은 각각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한마음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로 합친 마음을 뜻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변함없는 마음을 뜻하면 당신을 향해서 늘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들어가는 표현인 두 마음과 딴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먼저 두 마음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딴 마음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는 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처음에 먹은 것과 어긋나거나 배반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제 와서 딴 마음이 생기면 곤란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과 딴 마음 역시 한 마음처럼 하나의 명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파특보는 어제 일찌감치 풀리고 지금 발효 중인 기상특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추위도 상당합니다. 어제보다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관령이 가장 낮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밖에 태백, 장수, 봉화, 제천 등도 영하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기온 영상 3.1도입니다. 낮은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5도 안팎까지는 오르겠고요. 세종과 대전 17도, 광주, 대구, 울산, 제주 18도, 부산은 19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과 내일 사이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한번 차가운 북서풍이 밀려들면서 모레 아침 다시 한번 기온은 곤두박질 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맑은 편이지만 오후 들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날이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 인천과 경기도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은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3.1도, 습도 54%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